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에 최근 사업을 시작하게 된 초보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부분 나쁜 가족들의 사연으로 꾸며진 이곳에 좀 색다른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흔히 또라이 총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다니던 회사 내에 진상 상사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저희 가족 중 한 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정체를 밝히시면서 말이죠. 여러 의미로 저에게 은인 같은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해요. 그러면 그분께서 어떻게 정신 나간 저의 상사를 혼내주셨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하며 살아왔죠. 요금이 밀려 단수도 됐고 난방을 떼던 LPG 가스통을 살 돈이 없어 냉골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말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병원비, 새끼 식사, 학급비 등등 정말 돈에 관련해서 울분이 터질 일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두 분께서도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배운 것 없고 본래 없이 태어난 가난을 어쩔 수 없이 이어받게 되셨죠. 저에게만큼은 배움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가난을 끊고 싶으셨지만 아무리 저렴한 학습지라도 저희 형편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와서 그랬을까요? 가난 때문에 세상을 좀 더 빨리 깨닫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린 저에게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인 학교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제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수 없었으니 쉬는 시간 다음 수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머리라도 좋아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던데 전 그다지 머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로지 노력밖에 없었죠.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밥 먹는 시간 등등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사용했죠. 뛰어난 머리에 학원과 과외를 하며 좋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려면 그런 무식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초중고등학교 내내 생활을 했고 턱걸이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지독하다고 들을 정도로 노력을 해서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저에게 캠퍼스의 자유를 즐길 시간은 없었어요. 곧바로 취업 걱정이 먼저 됐거든요. 저보다 능력 좋고 집안도 좋은 학생들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든 그 학생들에 비해 몇 단계 아래 부족했던 저는 놀 생각을 할 수 없었죠. 등록금도 문제였고요. 다시 지독하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저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 쫓기듯 살아가는 저를 보고 미안해 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 힘들다는 내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없었던 저는 혼자 대학 산책로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하며 위안을 얻었죠. 그날도 제 혼잣말에 감정이 북받쳐 울고 있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옆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태어나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나중에 감정이 진정이 되어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지만 교수님께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답답할 때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죠.
그날 이후 교수님께서는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연구를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알바 비용도 주시고 다른 회사의 인턴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군대 갔을 때도 저에게 용돈을 주시며 면회를 와주실 만큼 저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거기다 졸업 전 교수님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됐던 전 정식으로 면접 시험을 거쳐 입사를 할 수 있었죠. 제 평생의 은인이자 은사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게 됐던 저는 집안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을 덜 수 있었죠. 회사 생활을 영리하게 할 자신은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열심히 회사 생활에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근무하게 된 부서의 부장님을 만나게 되며 고생길이 열리게 됐죠. 부장님은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시던 상무님의 절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언행에 망설임이 없었죠. 좋게 말해서 망설임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지 완전히 자기 세상처럼 회사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상무님께서도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의 친분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보여주셨거든요. 경영권을 현 사장에게 물려받을 게 불보듯 뻔한 상무님을 등에 업고 있는 부장에게 큰 소리 칠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막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연히 자기보다 상급자인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살살 치며 접대를 잘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로 밑에 사람들만 죽어나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조금도 하지 않고 맨날 업무를 핑계로 놀기 바빴죠. 일이라고는 밑에 사람들이 상사의 계획 지시 없이 알아서 잘 만들어 놓은 서류와 파일을 결제 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잘하면 모두 자기의 공이었고 못하면 부하 직원들이 업무 숙지에 미비한 탓이었죠. 그런 부장의 눈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때까지 붙잡고 있는 제가 회사 신입이 돼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뒤에도 일을 붙잡고 있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팀원들과 부서에 도움이 되고 싶어 부단히도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부장님 눈에는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신입은 밥도 열심히 먹네.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하나 봐. 난 신입 주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봤어. 완전히 옛날 내 시절의 신입 스타일인 거 있지? 제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돼서요. 우리 부서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민폐를 덜 끼치려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우리 부서 사람들은 인사부에 고마워해야겠어. 이런 신입 흔치 않잖아. 근데 나는 우리 세호 씨가 좀 짠하게 보이네.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뭐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지금 사는 동네도 집도 좀 그렇고 형편이 많이 어렵나 봐. 네? 내가 워낙 세호 씨가 기특해서 슬쩍 훑어봤어. 그 입사원서랑 자기소개서를 엄청 힘들게 살아왔던데 난 우리 아버지 때 이야기인 줄 알았다니까. 역시 사람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한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충 다들 살만하니까 저런 모습이 없는 거야. 세호씨,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해. 이건 많이 먹고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야. 왜 그 어렸을 때 이런 것도 많이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것까지 다 먹어. 눈치 보지 말고. 얼마 만에 가난을 가지고 받게 된 무시였는지 화가 나기보단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보다 더 어색하고 민망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회사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부끄러워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그날 점심시간이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부장님은 본격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려는 저를 붙잡고 신입이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업무를 떠넘기고는 했죠. 세호씨, 월요일 아침에 올릴 서류는 거의 다 끝나가나? 네,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좋아. 우리 세호씨 신입인데 신입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속이라도 있나? 왜 그렇게 서두르는 느낌이야? 아니요, 혹시 수정할 곳이 있나 싶어서요.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내가 급하게 처리할 사안들 몇 개 보낼 테니까 이거 확인해서 월요일날 오늘 완성된 서류와 같이 올려 보내자. 우리 세호씨 야근은 항상 기본이니까 뭐 괜찮지? 내가 약속 있으면 미룰까 했는데 잘 됐네. 자, 그러면 세호씨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6시 딱 되면 바로 나갑시다. 내일이 주말인데 오늘부터 즐겨야지.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회사 선배들께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부장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며 재수가 없는 거라 생각하라고 했죠. 회사 사람들도 제가 안쓰러웠는지 부장 모르게 제 일들을 대신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교수님 도움을 받아 취업까지 하게 된 회사인 만큼 중간에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꼭 이곳뿐만 아니라도 회사에 하나씩은 또라이들이 있다고 하니 참고 견뎠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인신공격과 업무적 괴롭힘으로 견디다 못해 직접 부장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속내를 묻게 됐습니다. 회사 잘 다니다 갑자기 무슨 상담이야? 왜? 그만두기라도 하게? 빙 둘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뭐? 겨우 그것 때문에 상사한테 상담하자고 한 거야? 이런 건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해도 되잖아.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라 상담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하면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막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게 나는 꼴 보기가 싫다. 난 세호 씨가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싫어. 뭔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그냥 싫어. 이 정도면 원하는 대답인가? 됐어.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었죠. 저의 모습 자체가 싫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 상담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나마 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 사람 입에서 듣게 되니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로 부장이 저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든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무시를 하며 회사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부장이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익숙해지다 못해 지겨워질 정도였고 부장 또한 별 반응이 없는 저에게 흥미가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부장의 눈에 걸려든 새로운 먹잇감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업무 숙지까지 정신이 없을 텐데 부서 사람 모두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착한 인턴이었죠. 저는 저에게는 첫 후배이기도 했던 인턴에게 회사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달리 부장의 눈에는 반응이 재밌는 괴롭힘의 대상에 불과했고 곧장 인턴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슬아슬하게 성희롱이라는 선까지 넘나드는 부장의 괴롭힘을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 인턴 대신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일부러 부장 성질을 긁거나 업무 실수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뒤로는 인턴으로서 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대신 해결해 주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화가 많아지고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게 되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얼마 뒤 우리는 회사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난 여자친구는 해당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지게 됐고 대신 다른 곳에 합격을 하며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게 여자친구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어요. 매일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는데
그날 우연히도 퇴근을 하시던 여자친구 아버님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으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버님께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제 은사님이셨던 교수님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진이와 만나고 있는 김세호라고 합니다. 불쑥 찾아와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허허, 참, 이런 우연이 있나? 예, 세호야. 네, 아버님. 교수님? 교수님이 어떻게... 그럼 진이 아버님께서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나야말로 내 귀한 막내딸을 만나는 남자가 누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하하하. 너무 늦지 않았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거 내가 알던 사람이라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어.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대학 교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초중고 또는 학원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하지만 제가 교수님 따님과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연이었죠. 집안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던 아버님께서는 그간 여자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만간 남자친구인 저를 불러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인턴 생활로 시작한 직장 생활이 상사의 괴롭힘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저 덕분에 여자친구가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라면 여자친구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예쁘게 연애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귀한 막내딸이라 웬만한 놈이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자네 세호라면 말이 또 달라지지. 나는 이제부터 진이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겠네. 앞으로는 자네가 우리 진이를 전적으로 신경 써줘.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그러시면서 결혼 전부터 저를 사윗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후 집안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저와 여자친구 간의 사랑도 변치 않으니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 주셨죠.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도움과 함께 배려를 해주셨고 저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본가의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나아지고 저를 좋아하라 해주시는 장인어른도 계신 상황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딱 하나 문제거리가 남아 있었죠. 회사 내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이 부장이었습니다. 부장은 회사 생활로 인해 저와 아내, 저희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으니 또다시 저를 괴롭히는데 재미를 붙였거든요. 이야, 난 우리 세호 씨가 이렇게 치밀한 줄은 몰랐어. 어떻게, 뭐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괴롭히는 걸 보고 그 틈을 노려서 마음을 얻어낸 건가? 그러면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준 거나 다름이 없네. 오늘 점심은 세호 씨가 계산하는 걸로 하자. 이 정도 농담은 정말 가벼운 괴롭힘에 속했습니다. 일부러 신혼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하려고 업무의 강도를 높인 건 매일이었고 갈 필요도 없는 거래처와 공장 시차를 다녀오게 했죠.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결혼을 해서 나사가 풀린 거라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큰 소리도 쳤고요. 그래도 이전보다 더 많이 아무렇지 않게 참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도 부장의 모습을 알았기에 저와 함께 욕을 하는데 열심이었죠.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며 부장 씹는 걸 안주 삼아 속을 풀면 그래도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에게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부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아냥거림과 과한 업무를 저에게 넘기는 정도였다면 그때부터는 저에게 거친 말을 시작으로 욕설까지 했죠. 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흥분하기 마련이고 흥분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결제판이나 서류로 제 몸을 건들기 시작했죠.
팀원들 보는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절 괴롭히는 부장의 행동에 치욕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직을 할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가족들 걱정을 끼칠 수도 없었기에 휴직을 할 수도 없었죠. 힘들더라도 부장이 승진을 하거나 제가 다른 팀으로 옮겨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심한 상황일 뿐이지 모든 회사원이 회사 상사와 겪는 마찰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부장의 괴롭힘을 참고 있었는데 결국 부장이 제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우선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입사를 하고 곧바로 담당하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곳 업체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고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항상 저를 찾으시곤 하셨죠. 공과사는 확실히 하셨지만 저희 쪽 편의를 저로 인해 많이 봐주셨던 분이셨어요. 거래 단가에 대해 계약을 할 때마다 항상 저 때문에 손해보면서 계약한다며 엄살을 피시며 타사에 공급하는 단가보다 저렴하게 내어주셨죠. 그런데 저번 계약 때부터 다음번 계약에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농담을 하시는 줄 알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장님께서도 원자재 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저는 결제를 올리면서 부장에게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구두로 한 설명이었지만 분명 부장도 알겠다며 오케이 사인을 보냈던 일이었어요. 거기다 이번 결제를 올리기 전에 거래처 사장님과 계약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상황을 부장에게 사내 메신저로 보냈죠. 메신저로는 답은 받지 못했지만 부장과 화장실에서 스쳐가며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충 알겠다며 결제 서류나 잘 올리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가가 올라간 계약서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김세우, 너 이걸 나보고 위에다가 결제하라고 쳐 올린 거야? 단가가 왜 올라가 있어? 이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사업계획 다시 세워야 하는 거 몰라? 지금까지 가만히 있더니 결제 당일날 결제 서류에 올려서 날 엿먹이려고 해? 부장님, 제가 분명히 이전 계약 때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저번에 작성해서 올린 사업계획서에도 앞으로 단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올려놨고요. 야, 이 새끼야. 그건 맨날 그쪽 사장이 앓는 소리 하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엄살 떤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 사장 너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회사 생각해서 어떻게든 단가 원래 계약대로 해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정 안 된다고 하면 네가 물량을 더 주더라도 단가 낮춰달라고 말을 하던가.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지금까지도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에게 타사보다 낮은 단가로 측정해 주셨던 상황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원자재 값이 올라서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거래처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합니까? 뻔히 저희도 그쪽 사정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번번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다른 거래처 찾으실 건지 아니면 원 거래처와 유지할 건지 그리고 저에게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킬 수도 없는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내가 부하 직원이 하는 말 하나하나 새겨들어야 해? 회사 업무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네가 내 옆에 붙어서 계속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맡아서 한 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면 다 네가 잘못한 거지. 그리고 이제 회사 밥 좀 먹었다고 정신 왔어? 어디 일개 평사원이 부장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을 해? 고가 반영해서 물 먹여줄까? 요즘에 회사에서 해고 못 시키니까 겁없이 까불어도 될 것 같아? 너 오늘부터 화장실 앞으로 책상 위치 바꿔. 알겠어? 전까지는 잘 참아왔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부장에게 화를 내며 잘잘못을 따져 물었죠. 부장님 위치에 있으면 부하 직원에게 반말하고 욕설해도 됩니까? 부장님의 권한 중에 직원 자리까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회사 측에 사내 조사를 부탁하든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부장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이 맞는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 새끼가 정말... 신고를 한다는 저의 말에 화가 난 부장은 곧바로 제 자리로 뛰어와 제 머리통을 내려쳤죠. 야, 이것도 신고해. 신고하라고. 너 내가 누구 친구인지 몰라? 그런데 사내 조사 따위가 먹힐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니까짓게 노동부에 신고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 친구인지 알아서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걔 중 한 명이 용기 낸다고 꼴값더라도 내가 무슨 징계를 받을 것 같냐? 이렇게 된 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더라도 끝까지 가보려고 했습니다. 분하지만 제가 부장에게 위협을 하는 행동을 했다간 저만 손해였기에 다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이어가려고 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제 머리 뒤로 들려왔습니다. 남의 집 귀한 사위에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뒤를 돌아봤더니 장인어른께서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쩐 일로 회사를 찾아오셨는지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오로지 아버님께 제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만 했죠. 그리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 계시는 아버님을 보니 당장에 부장의 뺨을 때리실 것처럼 화가 나 보이셨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 사위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손찌검을 당해? 이 회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 가지고 잘못을 하면 폭력을 써도 되는 곳이야? 이 회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회사냐고? 저기요, 누구신데 초면에 반말을 하세요? 그런 말 하시기 전에 누구신지 신분을 밝히고 말씀하셔야죠. 김세호 사원, 아버님이라도 되십니까? 나 저 사람 장인 되는 사람일세. 사람 같아야 나도 초면이든 구면이든 존대를 하지. 어디 사람 같지도 않는 행동하면서 존대를 받길 원해? 당신 뭐냐고? 내가 묻잖아. 당신 깡패야? 아니면 이 회사 직원 맞아? 아이씨, 회사가 학교야 뭐야? 이제는 직원들 학부모 상담까지 해줘야 해? 야 김세호, 네 입으로 말해봐. 여기가 학교야? 그래서 너희 장인 모시고 온 거야?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해줄까? 학부모 상담이나 뭐 학폭이라도 열어줘? 저는 일이 커지기 전에 장인어른께 다가가 진정을 시켜보려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일이 커지면 저에게 좋을 게 없었으니 말이죠. 아버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방금 보셨던 상황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는데 원래 저와 부장님 사이에 장난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머리 맞은 것도 제가 오버액션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요. 생각하신 것처럼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 아니니까 진정하시고 저랑 내려가시죠.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자네까지 왜 이래?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야. 7, 80년대도 아니고 업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을 건드려?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자네 잘못도 아닌 것 같던데.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어서 자기가 업무에 소홀한 걸 가지고 밑에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손찌검까지 하고?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길래 저런 놈을 부장이랍시고 자리에 앉혀두고 있는 거야? 뭐? 저놈? 노인네 양반, 그쪽이 뭘 알길래 사람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해? 보안이 정년 퇴직한 것 가지고 회사 돌아가는 거 아는 척 좀 하려는 것 같은데 노인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과 달라. 그쪽처럼 능력 없이도 월급 따박따박 받고 연차 채우면 승진하던 때가 아니라고. 아휴,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랑 무슨 말을 하냐. 야 김세호, 너 너희 장인 데리고 내려간 다음 나 좀 보자. 모르긴 뭘 몰라. 능력도 없으니까 언제 실력이 들킬까 초식동물처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밑에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으면서 괴롭히고 있을 거고. 왜? 나랑 더 이야기하다가는 그나마 없는 미천 다 드러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괜히 딴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우리 사위 내세워서 사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말이지. 내가 한번 자네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해야겠어.
아니, 이 노인네가 좋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정말. 결국 아버님과 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번지게 됐죠. 저와 다른 동료들이 아버님과 부장을 떼어놓고 말려봤지만 두 사람 모두 잔뜩 약이 올라 있어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저희들로 인하여 서로의 몸이 닿지 않자 아버님과 부장은 서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죠. 그 때문에 같은 층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구경을 하러 나오게 됐고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까지 찾아오고 있었어요. 결국 CCTV를 확인한 회사 경비원 분들까지 찾아올 만큼 일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회사 상사분들까지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 중에는 부장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 회사 사장님의 아들인 회사 상무도 있었습니다. 가지는 게 편이라고 당연히 아버님과 부장의 모습을 본 상무가 저와 아버님께 큰 소리를 칠 줄 알았죠. 그런데 소리를 치며 달려온 상무는 부장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분명 상무는 저희 장인어른께 이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감싸주던 절친한 친구가 부장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죠. 야, 은성아, 너 왜 그래? 이분이라니. 누구시길래? 이분, 사장님과 이 회사 공동으로 창업하셨던 분이야. 너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줄 알아? 뒤이어 상무의 입에서 나오는 놀랄 말들로 인해 저는 장인어른께서 평범한 대학 교수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상무가 말한 것처럼 이 회사를 사장님과 공동으로 창업을 하셨던 초대 창업자이셨어요. 다만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으시고 제품 개발에 모든 관심사가 맞춰져 있다 보니 완성품에 대한 개발 보수로만 이어지던 사업에 관심이 없어지셨고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회사 사장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떠나시게 된 거죠. 회사 연역에 공동 창업자로 이름이 올려진다면 매스컴이나 다른 사업자들에게 시달릴 일이 많아질 것 같다며 이름 석자 알려지길 원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기 이전부터 연구자로 지내시던 아버님께서는 회사를 나오신 이후에 개발자로서의 역할과 후배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수직을 하시게 됐고 교수 일을 해오시면서 회사와는 계속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시며 인연을 이어오셨던 거죠. 거기다 자신이 계획하고 만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던 아버님께서는 상장 전부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셨고 꾸준히 투자를 하신 결과 회사 대주주 중 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와 아내가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회사 인턴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호영호재를 할 만큼 회사 사장님과 가까이 지내셨지만 회사 내사에는 단 한 번도 관여를 하신 적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제 회사 내 괴롭힘을 듣게 되신 아버님께서 참다 못해 사장님께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으시니 말을 돌려 사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말이죠. 친구이자 동업자인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다 저를 찾아오시게 됐고 부장에게 욕을 먹고 있는 저를 보시게 된 겁니다. 그 일이 발생한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아버님에 대한 양력을 친구인 상무에게 들었던 부장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란 건지 잔뜩 얼어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고 몸을 덜덜 떨고만 있었죠.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 친구 일은 제가 직장 상사로서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자네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굴 처리해? 내 딸에게 듣기로 부장이라는 자네 친구 완전히 낙하산인 사람이여. 경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 단순히 자네와 친하다는 이유로 데려다 앉혀놓은 거라며. 인턴 생활한 내 딸만 해도 부장이라는 놈이 얼마나 회사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지 아는데 친구이고 회사 상사기도 한 자네가 몰랐다.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을 한 거지. 내가 자네 아버님께 내 사위와 딸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당한 걸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하게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사내 문화 개선이라는 말로 돌려 말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직접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썩은 이 하나 때문에 내 자식 같은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세호야, 나 따라와라. 결심을 하신 듯한 아버님께서는 제 손목을 잡으시곤 어디론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신 아버님께서 누르셨던 층수는 사장님께서 계신 가장 꼭대기 층이었어요. 아버님의 정체로 인해 얼이 빠져 있던 저는 사장님실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아버님께서는 사장님을 보시자마자 소리를 치셨죠. 자네 지금 회사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지금 자네 아들 밑으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나? 한번 자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사위에게 직접 들어보게. 세호야, 긴장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네가 너희 부장이라는 놈에게 받았던 걸 다 말해봐라. 그리고 그 부장이 누구의 친구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말해보고.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사내 고발이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말해. 아버님의 기세에 올라 지금까지 있었던 부장의 만행을 모두 사장님께 말하게 됐죠. 제가 당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듣고 봤던 일들까지 소상히 말했어요. 그리고 부장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했는지도 말이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사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시면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게 된 저는 방금 전 일로 절망하고 쥐죽은 듯이 있는 부장을 목격하게 됐죠. 이후 사내 메신저로 각 부서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를 묻는 메일이 왔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바로 사내 조사가 들어가게 됐어요. 부장은 그날 이후 저희 부서와 다른 층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인 부장과 피해자인 저희들과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부장은 근무를 하는 시간보다 사내 조사를 받는 시간이 더 많아 대부분의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퇴근을 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장과 만나게 됐어요. 전에 보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저에게 걸어오는 걸음걸이부터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걸어왔죠. 그리곤 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며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호씨,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사과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피차 말을 더 섞어봤자 좋은 건 없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장님. 아니,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좀 더 있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면 안 돼요? 네? 더 무슨 말씀을... 나 이번 일로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회사 생활하면서 업무 관련 빼고 이렇게 누구에게 혼나는 듯한 상황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저질러 온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호 씨랑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 들리는 징계 수위도 높을 거라고 하고 세호 씨에게도 의사 물어본 다음에 법적인 문제까지 진행시킬 거라고 해서 나도 따져보면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일까지 생기면 정말 앞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데 막막해져요. 그래서 세호 씨가 그 회사에게 선처 좀 부탁드린다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내가 전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서로 계속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될 테니까 마주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이후에도 잘못했다는 사과와 성의 표시할 테니까 어떻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 세호씨 장인어른 분께서 회사 사장님과 절친한 분이시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나서서 회사의 결정을 바꾸긴 싫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께 그런 부탁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회사 측에서 사법 관련한 제안을 해온다면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괜히 복잡해지는 건 싫으니까요. 또 말씀처럼 오다 가다 뵐 수 있는 분인데 불편하기도 싫고요. 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딱 지금까지 하신 행동에 책임지시는 걸로 하고 저와는 더는 다른 악연 안 맺었으면 합니다. 빨리 자리를 떠나려는 저에게 부장은 제 다리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세호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 너랑 너희 장인 어르신께서 안 도와주면 진짜 못 되는 상황이야. 나 여기 계속 다닐 줄 알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도 샀고 차도 샀어. 우리 부모님도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제발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주라. 응? 제발. 내가 이렇게 손을 싹싹 빌게. 네가 구두를 핥으라고 하면 핥고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고 하면 기어갈게. 제발 도와줘. 기세 좋게 저에게 욕짓거리를 하고 머리통을 내려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던 부장은 정말 제 구두를 핥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비참해 보이더군요.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미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부장에게 큰 자비를 베푼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장은 어떻게든 징계를 피해보려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직접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사에 관여를 하시게 된 사장님으로 인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죠. 결국 부장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창고 관리인으로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하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퇴사했다고 들었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같은 계열의 회사에는 취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사내 폭행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그 일 이후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보고 해볼 만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아버님과 함께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을 적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거기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건지 이 글을 적으면서 정말 아버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아버님도 잘 모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드려야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행복하신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